마이크 안 됩니다. 아니, 비 오는 불금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화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인디스토리에서 그 배급을 하는데요. GV가 이제 3개가 있었어요. 앞에 우동진 선생님, 그 다음에 정선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저는 여성학 공부하는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유명인사는 아닌데 제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배우님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네요. 예, 어쨌든 그 양해 바랍니다. 그 제 잘못이 아니라 네이버 측의 예. 오늘은 두 번의 GV는 감독님이 이제 감독과의 대화를 주로 하셨고 오늘 처음으로 두 분의 배우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배우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오정민 감독님이 실제로 장손이세요. 네, 실제로 장손이신데 실제로 장손이시고 우리 김시은 배우님하고 차민경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 있으니까 여자 셋이 전을 붙이는 그 느낌이 들면서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세 분이 각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큰고모 역을 맡은 참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손에서 큰딸 K 손녀 잔녀 역할 맡은 이화 역할 맡은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상맞이 오락 영화이자 베테랑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장소리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종이생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배우분들도 제가 책을 보내드려서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늘 기대되는 자리고 많은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희 선생님은 막 밤을 새시고 부르는데 저는 1시간 동안 딱 끝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정말 할 얘기가 많고요. 제가 작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너무 스토리가 아주 깊은 영화로 저는 한때는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어떤 올해의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올해를 이제 지나면서 아마 영화 리스트를 만들 텐데 외국 영화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고 한국 영화는 장손. 선생님 존 오브 인터레스트하고 비교되는 거 어떠세요?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오해하시면 안 되면 농담입니다. 네, 저는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렇게 좋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잘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시나리오 이 영화가 수많은 상과 찬사를 받으신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각본상도 받으셨나요? 받은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받았으면 좀 받은 줄 알았는데 촬영상도 받으시고 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 흥미로운 영화의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테프스트리 옷감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직조하는 수많은 이제 사회적 모습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동진 선생님은 뭐 젠더, 물론 당연히 젠더, 뭐 개그, 이 자매들 간의 개그, 고모 둘이 나오시잖아요. 그다음에 이념, 이 할아버지 방에 멸공이라고 써 있는 거가 이제 첫 장면에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세대 문제, 뭐 민간인 학살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장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젠더가 된 말이잖아요. 장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이제 그 독자라고 하면 워낙에 한 자녀만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외동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한 자녀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누이들이 있는데도 외동이라고 하고 이제 독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태근이한테 태근 아버지죠. 이제 성진이 아버지한테 2명의 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성진이한테는 여기 미아 언니, 이 미아 누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3대 독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딸들은 가족 내에서 성원권이 이미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부조 잘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성진이 그잖아요.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감독님이 그동안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시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우님들 위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차미경, 김시은 그 배우님은 여성으로서 이 극중 인물을 연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실감이 나거나 혹은 동일시가 된 부분이 있는지 실생활에서. 저는 아주 그냥 똑같았어요. 영화 보시면서 못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몰입하는지. 그 영화 속의 기숙은 그냥 차미경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저희 때는 좀 많이 그렇지 않은 쪽과 그런 쪽이 좀 이렇게 별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때 뭐 자녀가 2명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뭐 이 장녀 뭐 이런 거 많이 잘 느낌을 모르는 친구들도 한 20-30%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때도 거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동생들이나 가족 일을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또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하고 공부하고 다 크고 나면은 이상하게 동생들이나 남동생들 장손 쪽으로 뭔가 모든 것들이 있고, 근데 나중에는 출가 외인 이러면서 어떤 권력이나 뭐 어떤 게 하나 역할이 굉장히 낮아져 버린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부재 씨의 엄마가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느낀 것도 영화 속에 랑 저가 너무 각자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우리 셋다 T 장면가요? 인지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장면이에요. 그러세요? 네. 저는 이 장소는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요. 볼 때마다 느껴져요. 또 전에는 남자들이 또 남동생이 그렇게 꼴보기 싶더니 유학 전에 영화를 봤더니 또 그 며느리가 또 하는 그것도 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통 기분이 낯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굉장히 이모러스하게 편안하게 보여지는 영화잖아요. 네. 네, 저는 극 중에서 미화 역할 하면서 제가 제 삶에서랑 얼마 정도 이제 닮아 있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미화는 두부공장을 이제 남편이 재호랑 같이 이어받고 싶어 하는 인물이지만, 저는 또 사실 저희 집이 뭐 대대로 이렇게 가업으로 내려오는 건 없어서 근데 이제 또 남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맞이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처럼 완전 두드러지게 남녀 이렇게 차별이 있었냐, 그렇게 자랐냐라고 저도 되짚어보면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제가 막 느끼진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은연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추석 때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집에 이제 제 남동생 그 어렸을 때 왜 돌사진 장군 막 이런 모자 쓰고 빨간색 뭐 이런 막 이런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여의정 뭐 이런 의상 입고 찍을 옷이 있는데, 그 제 사진은 없고 제 남동생 사진을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집에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내 사진은 없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자식 중에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동생이 첫 남자 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뭐 큰아버지, 고모, 우리 아빠, 그다음 밑으로 쭉 있었는데 큰아버지 이제 손녀 둘이었고 큰 고모는 딸이니까 아들을 낳았어도 자기한테 첫 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동생 그 사진이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장손이 저희 동생입니다.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 장녀들은 똑같은 거 공감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친구 중에는 진짜 남동생이랑 엄청나게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되게 그게 서러움이 막 응어리처럼 맺혀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은연중에 뭐 엄마의 이런 저 이제 출산 일기 같은 걸 제가 커서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봤었는데 뭐 이제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어서 좀 서운했는데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뭐 너를 뭐 태어난 아기를 보니 너무 예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네요. 네. 여전하네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아무래도 이 배역이 성중립적인 배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배우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자신이 맡은 그 배역에서 가장 나는 어떤 인물하고 갈등을 했다. 물론 영화 안에서죠. 어떤 인물하고 배우하고 갈등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인물하고 갈등을 했다. 또 혹은 어떤 인물이 가장 갈등적인 장면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교수님이 영화를 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줄 알고 제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배우님을 이미 뭐 저기 하시지만 이 영화에서 다 오셨고 교수님이 이 영화를 본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근데 그방 저 교수는 아니고 전직 교수입니다. 전직 교수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얘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방 그 질문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갈등을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남동생으로 나왔을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장녀로서 필요했을 부분에서는 마치 우리한테 뭔가를 다 어떻게 해줄 것처럼 내지는 아니면은 네가 큰 딸로서 이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은 엄청 엄마랑 같이 많이 주시고 그러고는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언제부턴가 알게 되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와 사랑이 이미 없어져 버리고 항상 마음의 어떤 그런 차별이나 배신감 그런 걸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기하게 됐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아버지가 죽어도 나는 안 오겠다. 그리고 불을 지르게 되는 것도 어쩌면 아버지에게서의 나는 여기 지금까지 나는 살았던 나를 죽인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새롭게 나아가는 주체적인 그거로서 나는 불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의 개념 자체도 제가 새로운 가족을 세우는 어떤 그런 걸로서 불이라는 개념이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포였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하고가 가장 그렇지 않나. 이미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배신 신뢰가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버지 이 불지는 화재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김수근 배우님은? 저는 영화 극 중에서 이제 좀 두드러지게 갈등을 이루는
인물이 미화랑 할머니 그리고 미화와 성진이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제가 되게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화의 이런 욕망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여있는 인물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다 아버지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아들한테 두부 공장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씬에서 사실은 되게 이제 시나리오는 뭐 대사나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담기진 않았지만 되게 그때 나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주시를 한다든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근데 감독님이 그때 한마디 이렇게 시나리오에 써줬으면 어땠을까. 되게 애드립으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 순간에 너무 뭔가가 많이 일어났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대사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좀 배우들의 한이 분출하고 있는. 그럼 저도 마이크 좀 주시면 안 돼요? 마이크 주세요. 농담이잖아요. 농담. 의외로 두 분 다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서운하거나 저 밉다거나 그런 네네. 네. 딸들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대나 또 아버지 또 어릴 때 사랑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그런 게 자기 편애나 어떤 이런 걸 느꼈을 때 작은 조그마한 어떤 사건에서 가족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어떤 것도 굉장히 크게 상처받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좀 엄마에게 그런 어떤 우리가 근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저도 아빠, 네. 딸 가진 아빠들. 지금 또 하나 있어서 딸 바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그 남성들이 변명을 하죠. 네, 근데 그 딸 바보 짓을 하다가 네. 짓이라고 말해서 못했다. 그렇죠? 딸 바보 짓 아니다. 딸 바보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엄청난 상처를 줄 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바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시를 너무 바보처럼 하지 마시고 잘 키워야 될 거예요. 네. 예. 저는 이 영화의 이제 시놉시스를 보면 이제 이 제삿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두부 공장을 가업을 문제로 놓고 장손인 성진이 거부선언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시놉시스가 대강 다 선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가업을 잇는 것이 아니죠. 예, 두부 공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을 잇는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두부 공장은 일단 이 아들들의 출세를 위한 일종의 생계수단, 생계수단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 상에서 이 가부장 이 집안이 그렇게 막 부자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고택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전을 보면서 그 계급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적이 서로 한우 고기를 꽂느냐. 근데 제가 그 산적을 보다가 맛살을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뿌띠 부러져야지. 뿌띠 부러져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맛살까지 보느라고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두부 공장은 뭐 성진이 거부한다 이렇게 시놉시스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 두 명의 아버지들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태극역에 오만석 선생님 두 분들은 다 아들들이 이걸 실제로 물려받을 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대사가 이제 할아버지는 이 태근이가
그러니까 이제 해숙의 남동생이죠. 이 판사가 되어야 되는데 판사가 되기 위해서 두부공장이 필요한 거죠. 두부공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김 씨가 아닌 사위에게 여기 남편한테 물려주기도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자기 이중적인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진의 또 어머니도 너는 서울 가서 승부를 봐라. 두부공장 하라고 공부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두 분의 배역을 참 두 분이 오늘 너무 잘 나오셨는데 두 분의 배역은 공교롭게도 다 남동생들, 그러니까 태근하고 성진이죠. 남동생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갖다가 자이든 하이든 생각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 어떤 그 줄거리를 보면은 유하가 시시탐탐 두부공장을 노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은 그 사위 그 어떤 그 집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면서 남동생들의 출세를 위해서 영화배우가 되든 뭐 판사가 되든 출세를 위해서 그 두부공장을 그나마 감사히 맞는 그런 거를 너무 시나리오에서 정확하게. 근데 저는 사실 감독님이 어쩌면 이렇게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전 입 닫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런 제가 살아왔던 환경들 혹은 제가 유교 가부장제를 아주 꼿꼿하게 지키고 있는 대구의 대가족 집안에 살아왔고 저희 집안 또한 뭐 저희 집안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집 또한 어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으로서 그런 문화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산정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뼈대 있는 집안들은 질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일부만 올리는데 그렇게 뼈대 없는데 뼈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집안들은 굉장히 많이 올리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유교 가부장제를 공부하기 시키지만 되게 허상이라는 지점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두부공장에 대한 그 애증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배우님들. 네. 두부공장. 애숙은 두부공장을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말 열심히 했겠죠. 어쩌면 자기가 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했고 또 뭐 어릴 때는 또 모든 살림 뭐 그걸 다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결국은 또 급식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굉장히 잘 살아갈 겁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 않고. 네. 비장하시군요. 비장할 수밖에 없죠. 장손 영화 보면 제가 마음이 김시현 배우님은 거기 미화가 두부공장을 틈틈이 노리고 있다 그런 약간 어이없는 그 줄거리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미화가 이제 두부공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이 또 중요했던 씬이 감독님이랑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늘봉이가 태어나고 성진이랑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 영화 찍은 거 잘 봤다. 사인해주고 가라. 그리고 두부공장은 우리가 신경 쓸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성진이한테 되게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제 몇 마디 안 되는 대사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감독님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너무 또 직접적으로 그게 표현되지 않길 원했고 그렇다고 또 그 의미가 아예 전달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그런 되게 나름 중요한 씬이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미화의 그런 심정을 아빠는 엄마한테는 이제 내비치지 못했던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이 만만하니까 정확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은연중에 약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한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미아의 그런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이 이렇게 은연 중에. 교수님, 네. 저 시대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질문 많은데 저기 그 정시에 끝내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오늘 참 너무 훌륭한 선생님 오셨는데 뭐 영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할 텐데 저희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는 것 아니, 저는 같아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두 여배우분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감독님은 쉬시고 이게 오늘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요? 네, 말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오늘 컨셉이에요. 네. 자고 있을 테니까 좀 깨워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묻고 싶은 거 그 시간 좀 마련하도록 하죠. 예. 예. 할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차리영 배우님과 김시윤 배우님 이렇게 보겠습니까? 정말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 뵙기도 했는데 영화를 출연하신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이 두 분 모두.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영화계 후배인데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은 배우를 맡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배우들과 나이듦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남성 배우들은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를 다 연기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은 나이듦에 따라서 성역할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배우들이 그 심적으로 힘들어하죠.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50살의 남자 배우는 로맨스를 찍을 수 있지만 50살의 여자 배우가 로맨스를 찍기는 어려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너무 응원합니다. 예. 어쨌든 질문이 제가 좀 범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각각 이제 지금 하나씩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인상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보다는 너무 리얼한 현실에서 정말 있는 그 장면인데 왜 여성들은 부모님이나 권력자나 뭐 국가나 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자기 남편이나 남동생이나 힘 있는 그 친척이나 시민사회 동료를 통해서 이제 훅 찔러가지고 이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성들은 국가나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남성을 매개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그 장면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사실 장소는 제사 시간이 몇 시에 지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준이가 뭐 그 제사가 몇 시에 지나는 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미화한테는 제사를 일찍 지내자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성진이 이제 훅 찔러가면서 그 말 좀 네가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성진이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제사를 좀 일찍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현실에서 많은 일이고 보통 많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나대지 않고 남성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현명한 여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직접 나대는 여성들은 이제 나쁜 페미, 이런 거고 남성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제대로 배워먹지 못했다. 그리고 나댄다서부터 이제 뭐 이제 저희가 되죠. 저도 사실 저희 집에서 여동생도 남동생이 있는데 많이 그러거든요. 태원아 네가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 찍으실 때 그 기억나세요? 인상적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장면 찍을 때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 그리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성진이가 막 이런 존재지 저한테는 단둘이 있으면 또 특히
그러니까 그런 저의 또 삶에도 많이 그게 좀 가지고 온 조각인데 특히 경북 대구 쪽이 서열 사회가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이게 남자여도 할머니한테만 장손이지 나한테는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저도 4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청 싸우기도 하는데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욕을 해도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누나한테 야 이 말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 뭐라 했는데 야? 이러면서 그래서 성진이한테 이제 완전 성진이가 도구가 돼서 성진이 만만하고 하니까 게다가 택시비도 내 돈으로 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돈도 없으니까 10만 원 당장 내지도 못하니까 완전히 잡혔죠 저한테. 그래서 옆구리를 아주 시원하게 쓰시면서 해라라고 했던 장면이었는데 그것도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너무 직접적인 걸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되게 그런 절묘한 어떤 거를 선을 중요시 여겨서 또 어쩔 때는 너무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거나 또 너무 성진이가 너무 세게 찔러서 옆으로 넘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살살하는 거 너무 또 손가락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선을 맞추는 역시 공들인 장면이군요. 네, 엄청 공들여. 네. 마이크 여기서 한 말씀 하셔야죠. 영화 프로도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뒤에서 조종한다는 느낌? 네. 아니 미시사에서는 이렇게 가부장제가 또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장손이니까 많이 조종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감독님도 누나가 있는데 네 저도 누나가 있습니다. 네, 누나 아직 뭐 결혼은 안 했고 저희 집 가정사랑은 상관없는데 그 누나가 문 뒤에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 데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손만 나오고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성진은 그 아바타가 잠깐 된 순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순간 이제 누나가 옆에서 얼굴을 내민다라는 어떤 장면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네. 엄청난 관찰력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관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제가 사실은 그 엄마랑 어디 다른 데에 있는데 같이 살았어요. 저희 이제 그래서 동생들이 오고 제가 거의 뭐 가장 역할을 아버지가 하시고 엄마를 모시면서 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게 엄마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다들 제가 엄마하고 비슷한 정도로 동생들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제가 출가 외인처럼 되고 동생들이 권력이 뭔가가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이상한 그런 굉장히 좌절감을 맛보고 그럴 때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혹시 그 왜 영화를 뭐 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그게 이 여자로서 장녀로서의 얘기를 떠나서 저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픔이 근데 이 영화를 사실은 너무 잘 찍었고 제가 배우를 하기 너무 잘했고 영화가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오성한 건 너무 감사해요. 이 영화가 저 자신을 완전히 영화에서처럼 다시 태어나게 했거든요. 저는 완전히 배우로서도 또 개인적으로서도 이 영화 이후에 저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촬영이 9월에 시작했는데 8월쯤이었을 거예요. 그 해와 칼국수 집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안민영 선배, 수희 역할한 안민영 선배랑 같이 이제 그 집안을 유지하는 여성 중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선배님께서 그 부고 연락을 받고 급히 비 오는 날 내려가시고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네. 그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배님의 인생사가 저희 영화에 담겼는데
연출자로서는 사실 되게 오묘했어요. 그러니까 배역에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 연출자로서 이걸 이용해도 되는가? 제 순수한 의도, 그러니까 제 의도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담긴다는 점, 그게 또 조금 가슴이 그랬고, 또 촬영지 선산이 또 촬영지 근처여서 또 좀 굉장히 마음이 그랬는데, 영화하는 장면 찍을 때도 한 2테이크째, 3테이크째 이제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감정 몰입이 되시는 바람에 영화인지 실제인지 네.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오케이를 내리고 이제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더 오셨는데, 이 연출자로서 차라리 막 사람 주위에 액션을 찍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제가 써도 되는가 하는 그런 윤리적인 고민도 있었다는 사실. 그 중요한 그건 아닌데. 지점이죠. 중요한 지점이죠. 배우의 개인사가 이 화면하고 영화 내용하고 겹치는데 그 감정은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독님으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워요. 많이 이거 이제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미경 선생님이 맡은 배역인 이제 고모 해숙이 이 장소에서 가장 뭐랄까 미스테리하다고 할까 무슨 어떤 사연이 있는 건데,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화재 장면에서 누가 불을 질렀는가, 그 부분에서 명확히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분들이 많이 그걸 물어보셨는데, 감독님이 그건 계속 각자의 해석이라고 이제 집단으로 피하셨어요.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돈을 맡겼는지의 여부, 그 돈을 맡겼는데 그 동생 태그는 부정을 하고 뭐 이런 갈등, 그 다음에 거기다 성진이가 고모가 할머니 방에 있는 것을 이제 목격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생님이 연기를 하실 때 어떤 것이 팩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것이 팩트다. 네, 그 화재 장면을 하고 그 돈 문제를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재 장면. 근데 아까 화제를 직접 내셨다고 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관객들 근데 혹시 그 화재 장면이 고모가 물질렀다는 생각들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혹자는 보험 사기. 당연히. 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마지막 성진이한테 그 너가 봐 그러더라. 너가 봐 그럴 사람 못 된다 이렇게 할 때 성진이가 놀라면서 일어나잖아. 그 부분에서 저는 관객들이 다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주치폭력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술 드신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정폭력 연구였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배우로서는 거기에서 거기서 선생님이 다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진이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불난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할 때는 이미 자기가 다 그냥,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는 오히려 굉장히 편안했어요. 제가 하고, 그리고 또 제 평소 같으면 항상 좀 좋은 거지, 희생하는 고모, 착한 고모, 뭐 그런 게 다 나쁜 거 같아 지금. 그리고 자기가 할 말 안 하고 착한 게,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착하다 이게 딱 그 정의를 우리가 말고 착한 게 좀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다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이러면서. 근데 할 말을 하는 게 되는 게 다음에는 좋아하면서 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부터 이미 고모는 그때 이미 다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제 다 정리가 되어서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연출자로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 영화는 모두와 주장과 진술이 있을 뿐 진실은 알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확답되어도 상관없지만 그 지점을 관객들이 그냥 보험사기라고 얘기했던 게 좀 너무 웃겼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더라도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영화를 따뜻한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스릴러 공포일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뭐 하나라고 단언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객들이 마음껏 쉬고 뜯고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선생님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돈은 분명히 엄마가 네. 아마 그 자기가 명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맡기긴 맡겼을 텐데 네. 그렇게 많이 맡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순 역시도 사실은 이제 안 계시며 가족들끼리 남은 가족들끼리 가장 잘 쓰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맡긴 거는 있는데 많이 이게 없으면 다들 조금씩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전부 다. 다들 감정적으로도 속이고 가족이 가장 믿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닌 면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서 가장 솔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건 아니고 엄마가 내 이렇게 얼마씩 해줄게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맡긴 건지 엄마가 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한 건지 그거를 자기가 뭐 있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저는 확신할 수 없겠어요. 제 자신한테. 네. 그래서 그걸 연기하시는데도 그것이 모호하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완전히 제가 정말로 맡겼을까 이런 네. 생각도 어느 부분은 있었어요. 김시윤 배우님은 제가 공개 맞다면 할아버지가 성재한테 준 통장에 찍힌 돈이 4,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맞나요? 5천 후반대에서 뒤에 더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제가 화면에 볼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거 만약 아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배역으로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반반 가르자. 네, 반반하고 하고 이렇게 고모 돈이면 이제 돌려주거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할아버지가 모아서 성진을 준 거면 네. 네가 다 가질 거냐. 네. 이화는 좀 그랬을 것 같고 성진이 절대 안 줬을 제가 좀 잘못한 성진이가 진짜로 이 말대로 절대로 안 줬으면 이제 법적 문제로 이유 상속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가족은 엄청나게 어떤 식의 그 권력 투쟁의 장인데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랑과 애정과 이 문제를 놓고 모든 그 인간의 생존공사가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소우주 같은데 이 감독님께 질문 겸 코멘트를 좀 하자면 이 영화 물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찬사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보통 이제 이성의 중산층 핵가족을 예전에는 사회적 기본단위라고 이제 가족은 사회 기본단위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이 기본단위가 됐잖아요. 1인가가 이제 40%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대가족은 완전히 어떤 시대적이지 않은 그런데다가 선생님 이제 감독님은 영화를 2번 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왜냐면 사투리를 대구 방언을 서울 토백이인 서울 방언을 쓰는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정확한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 로컬리티가 결합을 하면서 마치 정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영화는 길거리에서 찍고 그다음 상업영화는 아파트에서 찍는데 이 영화는 그 둘 다가 아닌 고택에서 찍으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시대와 맞지 않는 듯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어머니 아버님 장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 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장례식을 49제까지 그렇게 길게 한 계절을 다 할애해서 두 계절이죠. 49제하고 장례까지 가을, 겨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가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남성성을 성찰하는 그러니까 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님이 지금 우리 차미경 선생님처럼 자기 인생 한번 털은 거 있잖아요. 네. 이 영화 한번 만들고 난 다음부터 끝장을 난 봤다. 저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나 웰메이드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성성을 성찰하는 그 영화로 봤고요. 그러니까 뭐 가부장제에 반대한다는 말하고 남성성을 성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가부장제도 반대할 수 없고 사실 가부장제는 여성들의 힘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은 간단해요. 근데 제가 말이 많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엔딩 장면 저 너무 좋았거든요. 뭐 다 오프닝, 엔딩이 모두 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아하는데 저는 뭐 다른 그 평론가분들은 할아버지가 마지막 장면에 치매에 걸렸다, 뭐 갈 길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김승필 할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으러 간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성진에게 돈을 다 줌으로써 자기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해석에. 그래서 저는 이마무라 소에게 나라마 95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맥락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눈 배경과 노인들이 이제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지막 장면이 그런 이 나름대로 이 세 명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승필, 김태근, 김성진 셋 다 장손이고 독자인데 셋 다 막 그걸 권력을 마구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찝찝해 자기 그 역할에 대해서 찝찝해하거나 또 사실 또 당당하지 그렇게 당당하지 않잖아요. 뭐 크게 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그런 성찰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아니 성찰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는 그 사실 제대로 된 가부장제 사회도 아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식민지하나 전쟁 분단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상가족과 민간인화처럼 원가족이 이제 부재한 상태고 여기도 이제 빈 무덤이 이게 그 상징으로 잘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빈 무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날 한시에 죽고 그런데 빈 무덤이야. 그러니까 사실 가족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족은 없다 해도 장소는 없다, 가족은 없다, 뭐 이래도 될 뻔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재밌게 본 거는 남은 세 명의 그 장손들이 어쨌든 최소한 영화 속에서는 집안일도 바깥일도 하지 않아요. 다 눈뺑이야. 근데 한국말이 재밌는 게 루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루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논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어쨌든 승필은 연로했고 공장 직원들은 그다음 공장에 온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특히 태그는 화투와 술주정 외에는 나오는 장면이 없잖아요. 화투와 술주정 그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특히 이제 이동진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장면 되게 자주 봤거든요. 그 남자가 그 폭력이나 술에 있을 때 집안 식구들이 이불을 덮어가지고 장면 저희 어머니들은 제 남동생을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불을 덮은 후에
이제 두드려 팬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안에서 많이들 있죠. 그다음에 성지는 손님 같은 존재로 제대하고 상대 때만 등장하는 형식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장손이 3명이 있지만 3명 다 돈벌이하는 장손은 없어요. 그걸 영화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주면서 장손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장손의 무게나 의무 혹은 뭐 권리, 무게 사실 이제 장손들이 자기는 무게가 힘들다고 막 너무 사랑받아서 이익애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게 막 이익애 물속에 빠진 사랑이잖아요. 너무 사랑받아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남성들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사랑을 이제 성진이 갖죠. 어쨌든 이 장손이라는 무게와 의무나 권리만 있지 사실 하는 일은 없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시각강사 노릇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남성성을 성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만하고 가족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제가 이것도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의 길소뜸 하고 비교할 만큼 이 남성 감독들의 가족에 대한 아주 극진적인 비판이 이 영화의 솜씨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와요. 네. 저도 관객이 되어서 몰입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 가부장제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이런 적극적인 구호를 영화로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영화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다 전제하에 제가 살아온 유교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온 더 복잡하다는 아주 이시적인 것들을 그런 징후들을 저는 더 포착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보다도 되게 페미닌하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남성들을 옹호하거나 우리도 힘들어요라고 할 마음은 저는 없었는데 제가 윗세대를 보러 보는 감각들이 달라졌던 거죠.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를 혐오했다면 김진경 시인의 한 문장이었는데 30년에 300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년에 300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시대에 어떻게 휩쓸려온 인물들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엔딩에서 할아버지가 뭐 의무를 다해서 간 것 같다. 마치 자살을 한 것 같다. 저는 뭐 자살이라고 단순히 그러니까 명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저는 어떤 AI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신의 삶 속에 의무가 있다면 이 집안의 영속이고 그리고 성진에게 마지막 아들에게 맡길 수 없는 퇴근하기 맡길 수 없어서 성진에게 이제 마지막 집안의 영속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전달해 준 뒤에 당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치매가 온다라는 행위가 어쩌면 자기 안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쩌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누군가의 공포스럽지만 저는 너무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 세대에 대한 연민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인물들한테 어떤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네. 그 지점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계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5분 남았거든요. 관객분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을까 합니다. 손 좀 털어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많이 못하면 나중에 선생님을 다시 한번 어떨까 생각해요. 뭘 또 해요? 지금 이 세 분 배우와 감독님께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나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이크 전달해준 인디스토리 이소리
고맙고 사랑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장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정희진님 팬이라서 오늘 이제 친구가 초대해줘서 왔는데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감독님이 계속 본인의 가족이 모티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럼 혹시 모티브가 우리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정확히 저런 딱 가족 구조에서 이제 여전히 살고 있고 저의 이제 아버지가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의 포지션이 딱 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그걸 이제 식구들의 밥을 나르는 미화와 가만히 앉아있는 어떤 사위들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이제 영화 끝나자마자 친구한테 PTSD가 와서 쓰러져 버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바뀌게 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느린 시간을 가지고 그런 혐오가 약간 연민? 뭔가 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이지만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제 그 아버지가 주정을 하다 쓰러졌을 때 할머니가 베개를 놔주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저 난리를 치고 쓰러진 아들을 그래도 엄마니까 막 베개를 놔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지금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뭔가 우리 아빠는 저렇게 챙겨줄 따뜻한 그래도 자식이니까 베개를 놓아주는 저 엄마가 없네? 되게 아빠가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나에게는 어떤 팽이 같은 그런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연민을 가지고 오히려 아빠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조종해야 하는 저희 집에 장손이 있거든요. 저도 남동생이. 그래서 남동생이랑 다 같이 넷이서 보러 갔다 와서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감독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관점의 변화? 이런 게 충분히 관객들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제가 영화의 시작 목표가 있었다면 저희 얘기에서 출발했지만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 그 엔딩을 보면서 자기 관객들이 자기 가족에게 더 이입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시 46분이 되었으므로 회사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빨리 하고 네. 오랜만에 너무 좋은 영화, 그다음에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기쁘고요. 그다음에 이 두 여성 배우분들 작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도 우리 부모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게 조금 떨어져서 오늘도 타자화되어서 이렇게 보면 다시 새로운 관계가 구축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네. 정희진 선생님이랑 이렇게 GV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미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GV 할 때 우리 영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다 참여는 하는데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이렇게 조명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그런 뭔가 저희들을 이렇게 너무 사려 깊게 이렇게 응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렇게 선생님 팬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질문 뭐 많이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GV들이 많으니 감독님은 항상 참여할 거거든요. 또 많이 또 두 번 보면 더 좋은 저희 당선 영화 또 좋으셨으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또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재밌는 얘기 들어서 너무 즐겁고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세대, 그리고 젠더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 만연한 이 시기에 우리 영화가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능이 될지 안 될지는 관객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영화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저는 믿기시는 건 안 믿는다고. 근데 어쩌면 그 약자인 고모의 진술을 믿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인지 그런 언더도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관객 나름대로 정답을 규정하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행이 장기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들한테 시간 너무 할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